2023년 초 북한 내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 재정부 핵심 간부가 조용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35년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를 섬기며 52조 비자금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죠. 그런 그가 72살 아내와 7살 손녀를 데리고 두만강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과연 무엇이 최고 권력층 금고지기를 탈북자로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저는 35년간 김정은의 비자금 52조를 관리한 금고직이었습니다. 아직도 저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35년 동안 지킬 수밖에 없었던 침묵. 이제 북한은 끝입니다. 2023년 2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평양 중심가 아파트 15층, 창밖으로 대동강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35년간 당에 충성한 대가로 받은 특별 배정주택이었죠. 아버지, 아침 드세요. 딸이 차려준 밥상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손녀가 유치원 가방을 메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일하러 가요. 그럼, 할아버지는 중요한 일을 하거든. 딸이 가볍게 기침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환절기라 그래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환절기 감기려니 생각했죠. 출근길에는 전용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 재정부 고문 신분증을 경비에게 보이자 곧바로 통과됐습니다. 35년 경력의 무게였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늘도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 2조 3천억, 싱가포르 부동산 8천억, 중국 명의 세탁 계좌 15조, 합계 52조,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알았습니다. 주민들의 배급, 외화벌이 노동자들의 월급, 광산에서 캐낸 금과 은, 모두 이 계좌로 흘러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35년간 배운 것이 있다면 묻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3시, 결제 서류가 올라왔습니다. 평양 만수대 별장 보수 공사 30억, 김정은 동지 해외 선물용 명품 시계 5억, 서명했습니다. 35년 습관처럼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녀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안아 올렸습니다. 7살 손녀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 저녁 식사를 하는데 딸이 또 기침을 했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심하게.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아버지. 내일 약국 가볼게요.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 대동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5년, 3대를 섬겼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손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딸의 기침 소리도. 딸의 기침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딸이 주저앉았습니다. 급히 부축해 눕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특각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당 재정부 고문 신분이면 최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항생제가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항생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위급 환자들이 모두 가져갔고 다음 주에 중국에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일주일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평양 시내 모든 약국을 돌아다녔습니다. 35년간 쌓은 인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 간부들, 병원장들, 무역회사 사장들, 누구든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항생제는 없었습니다. 딸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손녀는 엄마가 누운 방문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4일째 밤이었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기침이 나왔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새벽 3시 27분, 딸이 숨을 거뒀습니다. 32살이었습니다. 72살 아내가 딸의 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녀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7살 아이가 엄마가 누운 침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무슨 일인지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했습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에게도 출근은 의무였습니다. 평소처럼 책상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컴퓨터를 켰습니다. 평소처럼 결제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정은 동지 생일 축하연 샴페인 특별 구입권, 프랑스산 최고급 샴페인 200병, 총액 20억 원. 펜을 들었습니다. 35년간 수천 번 해온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20억 원. 어제 제 딸은 10만 원짜리 항생제가 없어서 죽었습니다. 오늘 저는 20억 원짜리 샴페인 구입에 서명을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펜 끝이 서류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써지지 않았습니다. 32년 전 딸을 처음 안았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때 제 손을 꼭 잡았던 그 작은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차갑게 식어가던 그 손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제 딸처럼 약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35년간 이런 서류들에 서명해왔습니다. 별장, 명품, 요트, 샴페인, 외제차. 수만 번 서명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제 손으로 제 딸을 죽인 것이라는 걸.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손녀가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72살 아내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딸 없는 식탁이었습니다.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나는 커서 뭐가 될 수 있어요? 7살 아이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 아이가 무엇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것이 있었습니다. 35년간 몰래 기록한 노트, 52조의 모든 비밀이 담긴 노트. 이제 이 노트가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딸의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손녀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엄마를 찾으며 울다가 깼습니다. 72살 아내가 손녀를 안고 달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낮에는 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예전엔 딸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제 몫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돌아온 손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김정은 원수님 찬양 노래를 부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못 부르면 혼났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2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딸도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잘 따라해야지.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야. 딸은 그렇게 자랐습니다. 체제를 의심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32살에 약 한 알 없어 죽었습니다. 이제 손녀가 똑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58살, 72살, 7살. 이 나이에 탈북이 가능한가? 두만강을 건널 수 있는가? 중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녀를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달라야 한다고. 어느 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35년간 몰래 기록한 노트를 꺼냈습니다. A4 용지 200장 분량이었습니다. 52조 비자금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번호, 싱가포르 부동산 명예, 중국 위장회사 목록, 무기거래 루트, 사치품 구매 내역,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일, 김정은까지 세대에 걸친 비자금의 흐름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걸 기록했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습관이었는지 아니면 언젠가 필요할 거라는 예감이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는 것을. 72살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데리고 여기를 떠날 수 없을까요?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딸도 못 살린 우리가 손녀마저 잃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 해야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날 밤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 재정부 고문이 탈북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발각되면 세대가 처형당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딸을 잃었습니다. 더 잃을 게 무엇입니까? 손녀가 잠든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7살 아이가 품에 안고 자는 인형이 보였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인형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유롭게 자라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딸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준비는 조심스럽게 진행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브로커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당 재정부 고문이 탈북 브로커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35년 금고지기에게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매달 함경북도 국경 지역 외화벌이 사업장을 실사하는 출장이 있었습니다. 고위 간부의 특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조심스럽게 접촉했습니다. 중국과 거래하는 무역 책임자를 통해 연결됐습니다.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평생 모은 달러와 금을 준비했습니다. 당 간부로 35년 일하며 몰래 저축한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손녀 대학 보낼 돈이었습니다. 이제 그 돈으로 탈출하는 것입니다. 브로커는 조건을 말했습니다. 3명이면 비용이 3배입니다. 특히 72살 노인이 포함되면 위험 부담이 크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시켜 주십시오. 다음 출장은 2개월 후였습니다. 그때를 디데이로 정했습니다. 2개월 동안 아무렇지 않게 생활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평소처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동료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35년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52조 비자금의 모든 흐름이 담긴 노트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72살 아내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손녀 옷까지, 약간의 식량, 많이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아내가 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건 꼭 가져가야 해요. 출발 3일 전, 평양 애국 열사릉에 갔습니다. 딸의 묘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가 못 지킨 내 딸, 이제 자유롭게 키울게. 손녀도 엄마 묘 앞에 섰습니다. 7살 아이가 무슨 의미인지 다 알지는 못했지만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알았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짐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옷까지, 약간의 돈, 딸의 사진, 그리고 35년 노트. 72살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해야죠. 우리가 안 하면 이 아이는 평생 여기 갇혀 살 겁니다. 손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깨우면 여행 간다고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밤이었습니다. 35년을 산 도시였습니다. 딸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이제 떠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내일 새벽 5시 함경북도로 가는 기차를 탈 것입니다. 공식 출장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을 출장이었습니다. 2023년 8월 17일 새벽 2시 함경북도 국경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안내한 곳은 두만강이 가장 얕은 지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58살인 저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72살 아내가 문제였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오는데도 숨이 가빴습니다. 7살 손녀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행이라고 했더니 믿었습니다. 브로커가 손목시계를 보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비대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15분의 틈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입니다.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손녀를 등에 업었습니다. 7살 아이의 작은 손이 제 목을 감쌌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 괜찮아. 할아버지가 있잖아. 72살 아내는 제 옷자락을 꽉 잡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그 손이었습니다. 강물에 발을 디뎠습니다. 8월이었지만 물은 차갑습니다. 수심은 허리까지 왔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밑 돌이 미끄러웠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비틀거렸습니다. 돌에 발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으아, 작은 비명이 나왔습니다. 급히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물에 빠질 뻔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할 수 있어요. 다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아내가 제 옷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녀를 업고 아내를 끌듯이 이끌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비대 순찰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두 강물 속에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손녀가 떨렸습니다. 작은 손이 제 목을 더 꽉 감쌌습니다. 아내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50m, 30m, 20m. 경비대원들의 대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손녀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72살 아내는 입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경비대가 지나갔습니다.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브로커가 다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m, 5m. 드디어 반대편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강에서 올라오는 순간 72살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손녀를 내려놓고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해냈어요. 우리 해냈어요. 아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손녀가 우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왜 울어요? 대답 대신 손녀를 꽉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북한 땅이 강 건너편에 보였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중국 조선족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연결해준 집이었습니다. 70대 조선족 할머니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같은 핏줄인데 어찌 안 돕겠어요. 72살 아내는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며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방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보, 내가 짐만 되는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여기까지 잘 왔잖아요. 하지만 걱정이었습니다. 한국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손녀는 상황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족 할머니가 따뜻한 밥을 주자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북한에서 일주일간 제대로 먹지 못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언제 집에 가요?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며칠 후 한국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당 재정부 고문, 35년 금고지기, 그리고 52조 비자금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선교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엄청난 정보입니다. 한국 정부에 연락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의 단속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급습이 있었습니다. 조선족 할머니가 재빨리 우리를 다락에 숨겼습니다. 공안들이 집안을 뒤졌습니다. 72살 아내가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손녀를 꽉 안았습니다. 10분이 지나고 공안들이 떠났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선교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남아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여정이었습니다. 72살 아내를 보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손녀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그때 손녀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내가 손 잡아줄게. 힘내요. 7살 아이의 작은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서 힘이 느껴졌습니다. 72살 아내가 손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힘낼게. 중국에서의 한 달은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제 잡힐지 모르는 두려움. 72살 아내의 건강 악화. 손녀의 불안한 눈빛.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선교사가 준비를 마쳤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루트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35년 노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52조의 비밀.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무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국까지 조금만 더 버텨요. 라오스 국경을 넘었습니다. 산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72살 아내에게는 가혹한 여정이었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쉬고 또 걷다가 쉬었습니다. 저는 손녀를 업고 한 손으로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당신, 나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아니에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손녀가 할머니를 걱정하며 작은 손으로 할머니 등을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힘내요. 조금만 더. 그 모습에 72살 아내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틀간의 산길을 지나 태국 난민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영사관에 연락했습니다. 제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당 재정부 고문, 52조 비자금? 영사관 직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급히 서울에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특별보호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사흘 후 전용기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직행하는 비행기였습니다. 손녀가 처음 타는 비행기에 신기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하늘 날아가요. 72살 아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이제 손녀를 자유롭게 키울 수 있겠네요. 저는 가방 속 35년 노트를 만졌습니다. 52조의 비밀이 담긴 이 노트. 김정은의 모든 비자금 흐름, 세대에 걸친 불법 재산의 증거. 이제 세상에 공개할 것입니다. 비행기가 한반도에 접근했습니다. 기장이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습니다. 손녀가 손뼉을 쳤습니다. 72살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50년을 함께한 그 손이었습니다. 딸을 낳고 기르며 함께 견뎌온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손녀를 지킬 것입니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대한민국, 자유의 땅에 도착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72살 아내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손녀는 한국 학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편의점에 갔을 때 손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는 왜 이렇게 물건이 많아요? 24시간 불이 켜진 가게, 음식이 넘쳐나는 진열대,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35년 노트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담당관이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이 계좌번호들 전부 확인 가능합니까? 네, 모두 제가 직접 관리했던 것들입니다. 스위스 계좌 2조 3천억, 싱가포르 부동산 8천억, 중국 위장회사 15조, 35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담당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사는 6개월간 이어졌습니다. 계좌 하나하나를 검증했습니다. 부동산 명의를 확인했습니다. 거래 루트를 추적했습니다.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당신의 증언은 북한 정권의 급소입니다. 그 정보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제금융기관들에 전달됐습니다. UN 제재위원회가 움직였습니다. 김정은의 비자금 계좌들이 하나씩 동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손녀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자유롭게 뛰어노는 7살 아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딸의 사진을 봤습니다. 딸아, 내 아이는 자유롭게 자라고 있어. 아빠가 약속 지켰다. 52조의 비밀은 이제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북한 정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